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11월 18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저희 나이트 시네마 유튜브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 출처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어디서 들은 걸로는 3년만 하면 된다. 딱 3년만 참고 꾸준히 하면은 어떤 채널이든지 간에 잘 되게 돼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팟캐스트를 하다가 유튜브 진출을 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3년만 딱 유튜브 해보고 수익화 조건이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최근 1년간, 최근 365일간의 재생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 두 개 조건을 3년 안에 달성을 못하면은 나는 재능이 없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걸 할 때가 아니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뭐든지 간에 이 유튜브 환경이랑 나랑 안 맞다라는 거니까 3년만 딱 해보고 성과가 없으면은 그만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24년 6월이 딱 그 3년째 되는 날인데 23년 11월에 한 가지 조건은 달성을 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쁜 생각이 있는 반면에 벌써부터 좀 어떤 걱정이 드냐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구독자가 적을 때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뭔 개소리를 해도 그냥 뭐 저런 소리 하네 뭐 요 정도 선에서 다 받아주셨고 뭐 간혹 가다가 아쉬운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공을 안 들였어요. 아쉬운 소리에 저같이 그냥 피레미한테 욕을 할 때 그렇게까지 막 공을 들이면서 욕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더 마블스라는 영상에 달리는 컨텐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댓글들이 공이 들어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뭔가 내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감내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벌써부터, 사실 그 1,000명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벌써부터 살짝, 들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1,000명 딱 찍는 게 튜토리얼 끝나고 완전 비기너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약간 그 미래가 걱정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더 마블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뭐 비슷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많이들 응원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라이브 했었던 최악의 악 더 마블스의 후기가 담긴 그리고 11월 3주차 개봉작 OTT 공개작 소개가 담긴 요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고요.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마블스 쌍욕 나오게 만든 한마디라는 거를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짧은 퀵 리뷰를 남겼는데 여기에 달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댓글들을 한번 보고 갈까요?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댓글이 뭔가 좀 그 인상이 남아가지고 두 가지 댓글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제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은 댓글인데요. 뭐 이렇게 글이 길죠. 글이 긴데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기무라 타쿠야가 왜 외국 작품의 카메오스러운 등장에 까이는지를 알면은 이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얼굴을 알리기 위해 이미지를 깎아먹는 출연은 추후에 같은 일로 반복되는 걸로 국뽕인 척 양상만 하다가 의미 없는 얼굴 알림이고 흑역사로 남을 뿐이죠. 라는 게 사실 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요 하고 싶은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서준 배우가 더 마블스에 출연을 했죠. 그 3분 정도 출연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왜 나왔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박서준 입장에서는 마블
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뭐 안 잡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도 이렇게 작은 걸로 시작해서 나중에 뭐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지 뭐 왜 나왔냐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뉘앙스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박서준 배우의 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소모성 이미지로 나온다기보다는 한국 작품이라도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을 때 이제 글로벌로 충분히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오징어 게임이 그랬죠. 뭐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그 헐리우드 그 마블 촬영장에 가서 흑역사를 만들어냈는지 좀 아쉬운 입장인데 왜 그거를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식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이나 저분이나 똑같은 거는 이 박서준 배우를 응원한다라는 그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응원하는 그 시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작품 안에서 박서준 배우의 활약이 어땠든지 간에 이 감독이 동양인 배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좀 논란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댓글 덕분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속 댓글을 달아주신 게 제가 이제 영상에서 기대 안 하고 봤더니 괜찮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근데 뭐 굳이 극장 가서 볼 필요는 없고 디즈니 플러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까는 것도 아니고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추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좀 한 가지 기조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읽고 이 영상 속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기조가 뭔지를 생각을 해가면서 다시 영상을 봤는데 뭐 충분히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는 추천한다고 했다가 어디서는 뭐 별로라고 했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모든 게 다 별로인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작품들은 요런 면은 괜찮았고 내 마음에 드는데 요런 면은 좀 별로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작품이라도 어떤 측면에서 좀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좋았고 이 부분은 별로였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 태도가 왔다 갔다 했다고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거를 전달함에 있어서 제 언변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이제 온전히 다 안전해졌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쩌겠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하면서 좀 스킬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좀 유념하면서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은 게 오늘 소개해드린 젠V 그리고 다크나이트 그리고 독전2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 기조가 확실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 세 작품 모두 제 기조는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내용에서는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은 댓글이 요겁니다.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부끄러웠던 댓글인데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막 하는 영화 평도 추천 영상이라고 나오냐? 어이가 없다. 멍청한 소리가 너무 많지만 눈에 뜨이는 거. 파키스탄 계열을 인도 계열이라고 마구 하면은 욕먹거든? 한국계를 일본계, 중국계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파키스탄 계열을 인도 계열이라고 하면은 욕먹는다 라는 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은 그 더 마블스에 미즈마블이 나오잖아요. 이 친구 더 마블스의 미즈마블 요 친구가 나오는데 미즈마블이라는 히어로를 소개하면서 자 인도계 뭐 히어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댓글을 읽자마자 등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어우씨 좋댔다 어우씨 큰일 났다. 근데 진짜 좀 큰 말실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찾아봤어요. 이 파키스탄 계열과 인도 계열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 볼수록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지금 신가님이 미리 알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저 이야기예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언어, 문화, 혈통에서는 가깝지만 카슈미르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인해
불구대천의 원수 관계이며 현재까지도 대립하고 있는 관계이다 라는 게 여기 짤막하게 이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딱 나옵니다. 나오고 그러면 인도랑 파키스탄은 원수 관계이다 라는 건 알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인도계라고 소개한 이 배우의 정체는 파키스탄 출신입니다. 정확히는 파키스탄계 캐나다인이에요. 네, 근데 이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인도계라고 소개를 한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 틀린 정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쉬운 댓글이 달려도 제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좀 더 알아볼 걸. 이 생각이 먼저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좀 부끄러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급을 할 때 사실 이 배우가 나왔다고 해서 따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파키스탄계 캐나다인인지 파키스탄계 미국인인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언급할 때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서양인들 입장에서도 동양 배우들을 볼 때 한국계 미국인인지 뭐 일본계 미국인인지 중국계 미국인인지 뭐 이렇게 모를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동양 배우들 보면 쟤 약간 중국계 같은데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이 볼 때는 그게 좀 구분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이런 실수라기보다는 이런 틀린 정보를 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충 좀 찾아보니까요, 그 영국 식민지 시절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해방이 될 때 종교 갈등이 막 생기면서 파키스탄이랑 인도랑 뭐 이렇게 분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찾아보고 좀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즈마블 그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시리즈가 방송이 됐을 때 문제가 없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왜냐면은 미즈마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저는 파키스탄 국적을 가졌지만 인도의 뿌리를 뒀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엔 피와 고통으로 세워진 국경이 있습니다. 라는 대사가 이 미즈마블이라는 드라마에서 직접적인 이 대사가 나옵니다. 당연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이 대사에 대해서 뭐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대사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예민한 주제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다룰 때는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댓글이라도 남겨주면 저는 고맙죠. 뭐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면 고맙긴 한데, 제가 이런 댓글을 읽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인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제 주관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부터도 남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남이 내가 만든 컨텐츠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영화 보고 되게 신랄하게 욕을 할 때도 있고, 물론 오늘도 욕을 할 작품이 있습니다. 욕을 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정말 좋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시는 그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제 컨텐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았으면 안 좋았다, 좋았으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달린 댓글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좀 가슴 쓰라렸던 댓글들 몇 개를 읽어봤고요. 가슴이 쓰라렸다라는 거는 곧 맞는 말이라는 얘기죠. 네. 얼토당토하는 그 맹목적인 비난 같은 것들은 신경도 안 쓰이죠. 예, 아쉬움을 남기는 과정에서 저건 맞는 말인데 싶으면은 굉장히 가슴이 쓰라리죠. 제가 앞으로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뭐 조언 하나하나가 제 채널 발전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더 마블스 같은 경우는 지금 관객 수가 굉장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관객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 마블스가 누적 56만입니다.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달리고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지금 더 마블스가 56만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1일 관객 38,000, 38,000 하고 있는 게 지금 박스오피스 1위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극장에 사람이 안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고작 38,000명이 들어간 작품이 박스오피스 1위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극장에서 볼만한 작품이 없다라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봤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전2 이야기도 할 건데, 독전2는 요 메일링 서비스를 발행하고 나서 제가 봐가지고 여기는 없지만 간단하게 언급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젠V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OTT 서비스들 많이 구독을 하실 건데, 주로 뭐 넷플릭스나 웨이브, 뭐 티빙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굉장히 좋은 OTT 서비스거든요. 요것도 가입하시면은 그 아마존 프라임 오리지널로만 볼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좀 구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정식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이게 그 결제할 때 원화 결제가 아니고 달러 결제가 돼요. 그런데 막상 서비스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포스터 같은 것들도 다 한글화 작업이 되어 있고 자막 작업이 웬만한 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 정식 서비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정식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 더 보이즈 시리즈나 젠브이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국내 심의로는 통과할 수 없는 수위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기 노출이나 뭐 사지 절단, 막 폭력 수위나 선정성 수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야, 이거는 만약에 국내 정식 수위 때면은 좀 불러 처리되거나 아니면 가해질 당하겠다 싶은 씬들이 엄청 막 난무하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가 그냥 되고 있는 걸 보면은 국내 정식 OTT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포지션을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는 VPN 우회 같은 거 하지 않고도 그냥 얼마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달러 결제하고 보실 수가 있고, 달러 결제해도 이제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한데 한 달에 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의 가격이에요. 그 가격이면은 4명이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4대의 기기에서 동시 스트리밍이 가능하죠. 프로필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한 달에 7,000원, 8,000원을 4명이서 엠빵 하면은 2,000원대 되는 그 가격 선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구독하시게 된다면요, 그 젠브이도 마찬가지고 더 보이스 아니면 뭐 인빈시블, 컨티넨탈, 뭐 에반게리온 시리즈 이런 거 볼 거 진짜 많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가면라이더 시리즈도 있구나. 어쨌든 제가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구독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언급드렸던 더 보이즈랑 인빈시블 요 두 시리즈 때문에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놓지 못하고 계속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젠브이 같은 경우는 더 보이즈 시리즈의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로 묘사가 되는데, 이제 말이 대학교지 거기에 있는 이제 학생들 연령층을 보면은 한 10대 후반, 한 18, 19, 요 정도 되는 이제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더 보이즈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히어로로 인정받고 있는 성인 캐릭터들을 그렸다면은, 젠브이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자신의 초능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갈등과 고뇌를 겪고 있는,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질풍노도 시기에 있는 인물들을 그렸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주인공이 이제 학교에 입학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등장인물들은 이미 뭐 이 주인공이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1학년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주인공은 뭐 1학년이죠. 방금 막 입학을 했으니까요. 어쨌든 더 보이즈가 이제 시즌 1, 2, 3를 거쳐서 지금 시즌 4 공개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 시즌 3와 시즌 4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젠브이라는 작품이 8부작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도 소개드렸던 것처럼 더 보이즈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더 보이즈 세계관 안에서 더 보이즈에서 활약했던 등장인물들의 존재감이 워낙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젠브이에서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더 보이즈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언급이 되거나 직접 출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브이가 좀 독립적인 작품이라고 해서 이것만 딱 보셨을 때는 제 생각에는 뭐 한 재미가 10이라면은 한 7, 8 정도밖에 느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젠브이를 오로지 즐기고 싶다라면은 이제 더 보이즈 1, 2, 3를 다 보시고 이제 젠브이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놉시스를 읽어보자면은 더 보이즈 세계에 탄생한 젠브이는 미국 유일의 슈퍼히어로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초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도덕심이 시험대에 오르고 학교 성적을 놓고 다투며 보우트 인터내셔널의 엘리트 슈퍼히어로 팀인 더 세븐에 합류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면서 이들은 자신이 어떤 히어로가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보이즈 세계관에서 이런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좀 새로웠고요. 저는 약간 그 나이대 애들이 나오니까 좀 청춘물이라든지 러브라인 같은 것들도 좀 풋풋하게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림없죠. 네. 여전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세게 모든 것들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더 보이즈의 어떤 맥을 이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더 보이즈 3가 끝나고 4가 나올 때까지 좀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생각해볼 거리라든지 사회 풍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봐도 좋은 작품이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보여주는 대로 그냥 와, 막 재밌다, 지들끼리 잘 싸운다 이러면서 봐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젠 V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어쨌든 이 젠 V라는 시리즈를 끌고 가는 중요 등장 인물들은 이제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사실 본인의 선택으로 초능력을 얻은 게 아니라 부모의 선택으로 초능력을 얻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사를 맞으면은 그 초능력을 랜덤 뽑기로 이렇게 가차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선택으로 초능력을 얻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 랜덤 초능력을 얻게 된 것 때문에 이 능력을 자기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내 한계는 어디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인물들일 겁니다. 물론 더 보이즈에서 그렸던 그런 히어로들은 이미 다 그 과정들을 다 겪고 난 후의 인물들을 그렸는데 젠 V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인물들을 그렸기 때문에 이 더 보이즈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능력을 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부모에 의해서 능력을 얻게 된 거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초능력뿐만 아니라 부모로 물려받는 유전이라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의 쌍꺼풀을 내가 선택을 해오고 엄마의 보조개를 내가 선택을 해오고 뭐 아빠의 탈모는 아니겠구나. 아빠의 뭐 풍성한 머리숱을 선택을 해오고 뭐 엄마의 그 건강한 뭐 간 같은 걸 뭐 선택을 해오고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초능력이든 뭐든 간에 부모가 나한테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랜덤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는 좀 비슷한 결을 초능력이나 유전이나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도 이 작품 안에서 우리는 그 우리의 선택이 아닌 부모로부터 이런 능력을 얻게 됐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고뇌하는 그런 대사들도 나오거든요. 나도 그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솔직히 저나 이제 와이프나 그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 부모 마음은 이제 좋은 유전자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그게 뭐 저희 마음대로 되나요? 좀 안 좋은 유전자도 많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걸 부모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어쨌든 이 작품이 재밌었던 이유는 사실 이 작품 자체가 좀 신선하고 재밌었다도 있지만 일단은 그 더 보이즈 세계관이 매력적이라는 그 전제가 더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DC나 마블에서 그리고 있는 이런 히어로들은 대부분이 정의롭고 멋있고 선을 추구하고 이런 그 히어로들이잖아요. 안티 히어로라고 나오는 히어로들도 제가 물론 모든 히어로를 다 낱낱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다 꿰뚫고 있는 건 아니라서 뭐 어딘가에는 뭐 퍼니셔가 좀 그런 축에 속할라나? 어쨌든 안티 히어로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을 하는 그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 식상함을 느낄 법한 분들은 요 더 보이즈 시리즈에 입문을 해보시면은 뭔가 새롭게 확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진짜 초능력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면은 저렇게 오남용 되지 않을까라는 그 사례들을 그 정말 다양한 상상력으로 이 세계관 안에서 그리고 있는 작품인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미디어에 선동당하는 그리고 우상화에 선동당하는 대중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풍자하고 있는 그런 기조도 좀 띄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구독하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 주변에서 이 더 보이즈 시리즈를 보신 분들을 보면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로 구독해서 보신 분들보다 토렌트나 이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이제 막 달러로도 결제되고 막 이러니까 약간 접근성에 있어서 약간의 그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구독을 시도해 보시면은 진짜 국내 OTT 하듯이 별반 차이 없이 편하게 구독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한 달에 8,000원 이거 하는데 4명이서 엠빵하면 2,000원도 안 되는 거 그죠? 그렇게 하셔서 이런 좋은 작품들 볼 수 있으면은 좋은 거니까요. 이렇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구독하셔가지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채팅 올려주신 거 한번 볼까요? 젠부이 덕에 더 보이즈 세계관이 확장성을 얻어서 참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동감합니다. 요 젠부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보이즈 시즌4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느낌이고, 더 보이즈4가 제대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제작이 됐다면은 이 젠부이에서 있었던 일들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거나 여기에 나왔던 인물들도 어느 정도 등장을 하면서 더 보이즈 4의 이야기가 꾸려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랑님께서 시즌 하나로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완결성을 갖나요? 떡밥만 뿌리고 한 시즌 통째로 예고편 마냥 만드는 미드가 너무 많아서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더 보이즈가 이제 시즌 3까지 있는데 이걸 다 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난 그냥 젠부이만 봐야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젠부이가 줄 수 있는 그 재미의 최대치가 10으로 따진다면은 한 7, 8 정도는 느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보이즈를 모르면은 아예 이거를 못 즐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재밌게 볼 수 있지만 더 보이즈를 봤을 때에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들은 좀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젠부이라는 이 작품 하나만 놓고 봐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 대신에 마지막 화가 끝날 때 그 다음 시리즈인 그 더 보이즈 시즌 4랑 어느 정도의 그 연결고리를 암시를 하면서 끝이 나요. 젠부이만 보셨으면은 저게 뭔 소리지? 하면서 마지막 그 엔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더 재밌게 보려면은 더 보이즈 시리즈를 다 보시는 게 좋고, 이 젠부이만 보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제가 뭐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만약에 더 보이즈 시리즈를 안 보고 그냥 이 젠부이로 입문을 하시면은 아마도 더 보이즈를 엄청 보고 싶어질 겁니다. 드랑님이 더 보이즈는 좋아해가지고 2번씩 정주행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젠부이 안 보고 뭐 하셨어요? 빨리 보세요. 그러신 분이라면은 이 젠부이를 안 보시면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이거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의 설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개봉했던 그 다크나이트 맞고요. 지금 재개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 했죠. 이제 다크나이트 재개봉 관람객 수가 더 마블스를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화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더 마블스 보러 갔을 때보다 다크나이트 재개봉 상영을 보러 갔을 때 상영관에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제 생활권에는 아이맥스 상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크나이트가 풀타임 아이맥스 촬영은 아니고 중요 액션씬들은 아이맥스로 찍었단 말이에요. 아래 위가 잘려나가지 않은 그 풀 비율로 볼 때 어떤 쾌감들이 있는데, 그 쾌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그 아래 위에 잘린 그 부분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봤으면은 그냥 봤을 텐데, 제가 이미 그걸 봤잖아요. 이 잘려있는 저 부분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어쨌든 제 생활관에서는 아이맥스 상영을 안 했다는 게 좀 아쉽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봤냐면은 이 메가박스에서 이 그 다크나이트를 보면은 굿즈를 줬어요. 오리지널 티켓이죠. OT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인어공주 보이죠? 인어공주 있고, 이제 헌트랑 여기 라이온킹 요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콘크리트 유토피아, 여기 밀수, 더 마블스 보이십니까? 더 마블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때문에 봤던 너무 예쁘게 잘 빠졌어요. 이거 보세요. 예쁘죠? 디자인 엄청 예쁘죠? 뒷면도 자꾸 이렇게 뒷면도 이렇게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크나이트는 요 OT뿐만 아니라 추가로 사은품을 하나 더 줬는데, 뭘 줬냐면은 요거 카드를 줬어요. 이게 너무 탐나더라고. 이게 너무 탐나가지고 이게 메가박스에서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재고가 있어가지고 낼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메가박스 OT 너무 예쁘게 잘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 볼 때 사실 이게 평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2008년도 개봉 당시에 이제 극장에서 보고, 그 뒤로도 뭐 TV에서 할 때도 보고, 아니면은 뭐 짤방 같은 걸로 돌아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걸로도 보고, 아니면은 막 명장면 같은 거 클립으로도 보고, 뭐 진짜 몇 번을 봤습니다. 몇 번을 봤는데도 이제 극장에 가서 보게끔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면이랑 대사를 알잖아요.
이 장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뭐 어떤 장면이 나오고 어떤 대사가 나오고 요 다음 장면에 그러면 요거 나오겠네? 요 대사 나오겠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봤으니까. 근데 다 아는데도 이 장면이 나올 거 알고 이 대사가 나올 걸 다 아는데도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오프닝 씬을 제일 좋아해요. 그 씬을 그 IMAX 비율로 봐야 약간 쾌감이 있는데 아래로 잘리니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볼 때는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은 예전에는 뭐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배트맨도 멋있고 조커도 멋있고 둘 다 멋있는데 조커가 더 좀 눈에 띄었을 뿐이야 요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왜 이렇게 배트맨이 매력있게 보이지? 엔딩 씬에 있어서의 그 배트맨의 선택, 진정한 다크나이트가 되기 위한 그의 그런 선택을 하는 그 고독함,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 외의 장면에서는 배트맨이 멋있다기보다는 그 배트모빌이 멋있고 배트바이크가 멋있는 거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이 배트맨이라는 이 인물 자체가 이 다크나이트라는 작품 안에서 매력있게 묘사가 됐나? 오히려 배트맨보다는 하비덴트가 더 좀 매력 있게 그려진 것 같고 하비덴트보다는 당연히 조커가 훨씬 더 매력 있게 그려졌다라고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신가님께서 다크나이트는 줄타기를 가장 잘한 작품. 네, 다크나이트는 워낙 명작이라라고 하시고 자 근데 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뭐 다크나이트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런 점이 아쉬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더 길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뭐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좀 준비를 한게 다크나이트에 대한 트라비아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평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몰랐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트라비아를 좀 찾아와 봤습니다. 드랑님께서 람보 급발진해서 받고 모른 척할 때 멋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브루스 웨인이니 람보르기니 그 급발진 해가지고 대신 교통사고 일부러 내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거 가지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놀랍게도 지금 오늘 언급할 트라비아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드랑님께서 아주 잘 캐치를 해주셨네요. 일단 이 다크나이트에는 웨인 저택과 배트케이브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뭐 볼 때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냥 펜트하우스 나오고 그 배트케이브 대신에 공사 중인 그 트레일러 밑에 그 임시 공간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편인 배트맨 비긴즈에서 다 불타버려가지고 웨인 저택이랑 배트케이브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담시가 이제 다른 작품에서는 주로 이제 뉴욕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 다크나이트에서는 시카고로 이제 묘사가 된다라고 하네요. 대놓고 시카고라고 합니다. 조커는 실제 미 상의원에게 칼을 들이댔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브루스 웨인의 펜트하우스에서 하비덴트 후원회 파티할 때 그 조커 일당들이 들이닥치잖아요. 파티 손님 중에 한 명이 난 너희들 같은 뭐 악당들은 두렵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두렵지 않냐라면서 이렇게 조커가 가서 칼을 막 들이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배트맨의 어마어마한 그 팬이셔가지고 이렇게 작품에도 출연까지 하신 거라고 하네요. 이분은 배트맨의 엄청난 팬으로 92년작 배트맨 애니메이션의 목소리로 출연을 했었고요. 97년작 배트맨 앤 로빈 파티신에도 출연하신 경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와 다크나이트 라이즈 모두 출연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을 이 작품에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배트맨이 시카고 시어스타워랑 홍콩 IFC 빌딩 꼭대기에 서 있는 장면은 스턴트맨이 아니라 크리스천 베일이 직접 와이어를 달고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110층 빌딩 가장자리에 서보는 경험은 절대 놓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다크나이트는 배트맨이 고담 밖에서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나온 첫 번째 배트맨 무비입니다 라고 합니다. 홍콩에서 돈 세탁업자 이렇게 송환해 오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배트맨 무비에서는 처음으로 고담시 밖에서 이제 뭔가 활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네요. 고단촌놈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배트맨한테. 그리고 아까 드랑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배트카는 너무 눈에 띈다고 하면서 눈에 안 띈다면서 몰고 나간 그 람보르기니 있잖아요. 그 람보르기니의 이름이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라고 합니다. 무르시엘라고는 스페인어로 박쥐라고 하네요. 야, 요거 있었는데 아까 드랑님께서 그 장면 딱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 다크나이트에서 나오는 고담 경찰청장의 장례식 장면에서 도열한 경찰 엑스트라들은
비번이었던 진짜 시카고 및 그 주변 지역 경찰들이 참여를 해줬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이거 제가 보기 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긴 한데 이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조커가 유치장에서 이렇게 고든 승진에 박수 쳐주는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은 시나리오에 없었다라고 하고요. 히스레저의 즉흥 애드립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논란이 그 촬영을 하다가 끊지 않고 계속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대박샷이 된 거라고 하고요. 그 게리 올드만이 히스레저에게 방금 박수 쳤던 거 시계 태엽 오렌지의 한 장면 같았어라고 하니까 히스레저가 웃으면서 네 맞아요 저 좀 전에 트레일러에서 그거 보고 왔어요라고 해가지고 소름 돋았던 그런 기억도 있다라고 하네요. 고담 병원 폭파씬에서 조커의 간호사 복장 명찰에 마틸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 마틸다가 히스레저의 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유명한 건데 고담 종합병원 날려먹는 씬에서는 철거 예정인 5층짜리 빌딩을 실제로 폭파시키는 장면이었고 촬영 기회는 단 한 번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폭발을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폭파시키는 그 병원 건물을 등지고 걸어오는 조커는 한 번도 고개를 돌려서 그 폭파되는 장면을 보지 않는데 히스레저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그 폭파되는 그 장면을 뒤돌아서 보는 거는 조커답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조커가 고담 방송국에 보내는 협박 비디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헬드 캠코더로 이렇게 되게 조잡하게 촬영이 된 인질대를 이렇게 좀 해하는 그런 장면이 담긴 그 캠코더였죠. 그 캠코더 영상을 찍은 감독이 히스레저라고 하고요. 그 가짜 배트맨을 이제 위협하면서 진짜 배트맨을 협박하는 그 비디오를 그 히스레저가 찍었는데, 좀 잘 찍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놀란 감독이 두 번째 비디오는 그냥 네가 한번 찍어봐 라고 해서 찍은 게 그렇게 다 영화에 쓰였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좀 유명한 트라비아인데, 그 조커가 계속 혀를 내리는 거리잖아요. 말하면서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약간 좀 더러웠나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입 주변에 붙인 그 분장 보형물이 말할 때마다 자꾸 떨어지려고 해가지고 히스레저가 혀로 이렇게 붙이려고 했던 게 결국 그 카메라에 잡히면서 조커 캐릭터의 습관이 되어버려서 영화에 남게 된 거라고 하네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히스레저는 조커라는 이 캐릭터로 32개의 나무조연상을 수상을 했고 5개의 탑 메이저 어워드, 오스카, 골든글로브, 세그, 크리틱 초이스, 바프타를 모두 싹쓸이 했으며 오스카 나무조연상 사후 수상은 역대 2번째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도 몰랐던 거 읽어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크나이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독전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전2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메일링 서비스를 작성하고 나서 봤기 때문에 여긴 없지만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전2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독전 1편에서는 그려지지 않은 엔딩 전후의 이야기를 그린 미드퀄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미드퀄이 뭐지? 뭐 프리퀄, 시퀄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미드퀄은 뭐지? 라고 하면서 약간 생소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화 외적인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다는 거는 영화적으로는 별로 할 말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류에 대해서 한 번씩만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부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부트는 시리즈 영화의 연속성을 버려버리고 작품의 주요 골격이나 등장인물만 차용을 해서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시작하는 거를 이제 리부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핀오프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작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만 주인공이나 줄거리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스핀오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퀄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화의 일반적인 속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리퀄은 오리지널 영화에 선행되는 사건을 담은 속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지널 영화의 후속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시점은 그 오리지널 영화보다 더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은 요거는 프리퀄이 되겠죠.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독전2와 같은 거를 미드퀄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 본편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을 제작을 한 게 이제 미드퀄이라고 하고요. 요 정도 아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뷰티 인사이드를 제작을 했었던 백종열 감독의 작품입니다.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이라서 화면을 굉장히 예쁘게 찍는 걸로 유명한 감독이고요. 이 화면을 예쁘게 담아낼 수 있는 장기를 100번 활용을 했던 게 이 뷰티 인사이드라는 작품이죠. 뷰티 인사이드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좋아하는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블루레이 소장도 하고 있고 몇몇 그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싶을 때는 이제 부분 부분 이렇게 해서 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뷰티 인사이드를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든 작품이라서 이 독전2라는 다소 거친 결을 가진 작품은 또 어떻게 만드실까 좀 궁금했는데 앞으로는 그 예쁜 작품만 잘하는 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독전2를 보신 분들은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좀 독특한 연출들이 많이 쓰여요.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좋게 보자면은 새로운 시도를 좀 독창적으로 예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보면서, 와, 저건 정말 새롭네. 이야,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소름 돋는, 새로운 시도를 했을까. 야, 이 생각은 아무도 못 했는 걸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굳이 왜 공들여서 저런 짓을?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영화의 결과도 안 맞고, 그 엔딩 크레딧은 정말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작품에서 죽은 인물들이, 그 죽었을 때 그 당시에 그 분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머리에 총 맞아서 죽었다. 그럼 머리에 이 총알 자국이 박혀있는 그 상태로 와가지고 위에 배우 이름 뜨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막 뻘쭘하게 머리 긁적긁적 하거나 괜히 총 한번 이렇게 돌리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니까 저게 뭐야 싶죠. 근데 보시면은 더 저게 뭐야 싶으실 겁니다. 이거를 웃으라고 만든 건지 아니면은 분위기 있게 뭔가 좀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작품 안에서 죽어 나간 그 캐릭터들을 추모하고 싶었던 건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라고 만든 그 엔딩 크레딧 씬인지 도저히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작품이 미드콜이라고 했는데 미드콜이라고 하면은 본편을 보면서 중간에 비어있던 그 궁금한 이야기의 그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 미드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독전 1을 되게 재밌게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극장에서도 재밌게 보고 감독판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을 때 감독판도 챙겨볼 정도로 저는 독전 1은 그래도 긴장감 있게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독전 1이 저한테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생략된 면조차도 이 작품의 일부이고 그 생략된 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을 해서 얘는 이랬을 거야, 쟤는 저랬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것도 독전 1편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 메워도 되는 그 빈틈을 메우고자 제작이 된 이 작품조차도 뭔가 빈틈이 숭숭숭숭 뚫려 있으니까 안 만드니만 못한 짓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욕먹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굳이 이 1편과의 연관성 없이 이야기를 풀어감에 있어서도 나중에 막 뒤에 가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지금 내가 당한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내가 이거 일부러 당한 거야. 사실은 내 계획은 이러이러했고, 그때 내가 이랬던 거는 이런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이랬던 거는 이랬던 거야. 몰랐지? 힝, 속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 사실은 나도 네가 이러이러했던 거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거고 너의 그런 수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넌 네가 이긴 줄 알았지? 힝 속았지? 이러면서 둘이서 막 서로 막 힝 속았지를 막 이렇게 주고받는데 연출적으로 되게 멋있게 화면을 풀어낸 게 아니라 서로 그냥 그 말을 하고 있는 두 인물의 얼굴만 왔다 갔다 카메라가 잡으면서 대사로 그걸 다 풀어내요. 그러니까 저게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무슨 꽁트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몰입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서영락 대리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서 좀 혈안이 돼가지고 저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인물들은 왜 굳이 저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게 다 과잉인 거예요. 그 인물들의 행동들이 캐릭터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굳이? 왜 저 고생을? 이런 생각이 들고, 서영락 대리를 따라가자면은, 뭐, 그래, 서영락은 그럴 수 있겠다. 자기 부모가 그렇게 됐으면은, 뭐, 복수심에 불타서, 뭐, 저렇게 될 수도 있었겠네. 근데, 다른 애들은 왜 저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혀 이 내용이 왜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득력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독전 1을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더더욱이 볼 이유가 없는 작품이고 독전 1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도
그냥 그 독전 1의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독전 2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굳이 좋은 거를 꼽아 보자면은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한효주 배우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악역을 맡았다, 이걸로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 한효주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오글거려서 못 보겠다, 뭐 겉담배 피는 게 너무 눈에 거슬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효주 배우가 꽤 잘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상대 효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 영화의 다른 부분들이 다 별로니까 한효주 배우라도 좀 빛나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악역인데 저렇게까지 한 거는 그래도 좀 잘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조심스러운 게, 더 마블즈의 그 박서준 배우 나온 거, 아, 나는 괜찮았는데라고 이야기했다가 댓글 그렇게 달렸잖아요. 나 한효주 배우 독전2에서 괜찮았다고 이야기했다가, 또 한효주 배우 팬분들이, 아니, 이렇게 흑역사만 생성을 했는데 이게 뭐가 괜찮은 거예요? 라면서 또 댓글 달지 않겠지? 네, 그래요. 약간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효주 배우가 이 작품에서 충분히 본인 역할은 다 했다라는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충분히 한효주 배우는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신가님께서는 감독이 독전 1편도 안 보고 만든 후속작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효주 서사에 왜 집중을 하는 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1편에서 서영락이 브라이언 담글 때 내 흉내를 낸 벌을 받아라 라는 대사가 있는데, 2편에서는 락이 찐따입니다. 서영락 대리가 찐따로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영락 대리라는 이 캐릭터의 배우 교체가 됐잖아요. 아니, 배우가 교체가 되면서 캐릭터도 교체가 됐는지 1편에서 보여줬던 그 카리스마 넘치던 서영락 대리는 어디 가고 계속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이러는 서영락 대리만 나오는 거예요. 1편의 캐릭터가 전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올라와 있는 평을 보니까 뭐 그래서 뭐 더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 저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이 2편에서의 서영락 대리라는 캐릭터는 무매력의 그런 캐릭터로 그려진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1편에서는 진짜 매력 있는 캐릭터였는데 배우가 교체가 되면서 뭔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류준열 배우가 독전2에 캐스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중요 캐릭터가 1편과 동일한 인물이 캐스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저는 그냥 제작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뭐 미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원작에 있었던 그 빈틈을 메꾸는 내용의 그 속편을 그 원작의 배우가 그대로 캐스팅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해서 굳이 진행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만들어졌어야 될 작품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독전2에 대한 이야기를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봤자 뭐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안 보셔도 됩니다. 뭐 굳이 시간 낭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개봉작 소개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번 주에 개봉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작품은 요 서울의 봄이라는 작품이고요. 너무너무 기대작입니다. 근현대사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을 이름만 살짝 바꿔서 실존했던 그 사건을 다룬 작품이고요. 요 역사적인 사실을 요 작품에서 어떻게 그려낼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고편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시사회평이 너무 좋습니다. 평론가 시사회평, 일반 관객 시사회평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게 손익분기점이 제가 450만이라고 하면서 되게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분위기에 450만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좀 걱정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잘하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경쟁작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개봉해 있던 작품들도 그렇고 이 서울의 보험에 대적할 만한 경쟁작이 없어요. 입소문만 잘 타면은 충분히 손익분기점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봉 예정하는 다른 작품들도 있는데 뭐 굳이 소개는 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OTT 공개작을 짧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날 넷플릭스에서 로스트 시티가 공개가 됩니다. 코미디물로 해가지고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긴 하던데 가볍게 그냥 머리 비우고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작품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서태지 25주년 라이브 타임
타임이 그 11월 23일 날 티빙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저희가 극장에서 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서태지 좋아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좀 아쉬웠는데 다행히 티빙에 공개가 된다니까 티빙을 통해서 한번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웨이브에서 11월 23일 날 푸바오와 할부지라는 요 푸바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푸바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OTT 공개되는 작품 중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운수 오진날이라고 해서 11월 24일 날 티빙에 공개가 되고요. 운수 오진날의 1화부터 2화까지를 11월 17일 날 CGV 일부 상영관에서 공개를 합니다. 드라마 시리즈의 초반 회차를 극장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는 게 좀 새로운 시도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리즈물 같은 것들을 집에서 보실 때 뭐 집의 환경에서 뭐 집중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요 극장 찾아가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 원작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작이 진짜 재밌어요. 이 네이버 웹툰인데 원작의 긴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그림체가 약간 좀 유치한 그림체인데 그림체가 그래서 더 막 긴장감을 유발하는 감도 있고 이게 빌런 그림체거든요. 딱 봐도 뭔가 약간 이질감이 들지 않나요? 이 그림 실력으로 네이버 웹툰에 연재를 했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재밌으니까 이 그림체인데도 불구하고 연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겨가지고 더 막 섬뜩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웹툰은 뭐 저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데 요 드라마화 유연석이 연기하는 이 빌런이 어떻게 그려질지 사실 이 긴장감의 팔할은 이 빌런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날 티빙을 통해서 스크림 6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스크림 시리즈 팬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